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수업을 맡은 한세대학교 겸임교수 김경숙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억과 상처, 내면 아이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인사말을 칼 융의 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칼 융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숨기고 싶고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것을 찾아 여러분들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강의 개요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상처를 입은 내면 아이를 통해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삶이 주는 기쁨과 행복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내면의 회복과 성장을 도울 수 있다입니다. 강의 목표는 첫째, 자기 내면의 상처를 이해하고 직면함으로써 자존감의 향상과 관계의 회복을 촉구한다. 둘째, 치유적 경험을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타인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입니다. 강의 목차는 첫 번째는 이런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만드는 초기 기억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과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한 이런 상처를 만드는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그 상처를 만드는 환경에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에 우리에게 내면에 만들어지는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것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치유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초기 기억. 나의 초기 기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신가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기억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린 초기 기억은 아마도 제가 4살 때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깊은 겨울밤, 어느 잠자던 시간에 어떤 소리에 이끌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다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시끄럽고 너무나 공포스러운 소리에 눈을 떴는데요. 제가 방문을 열고 밖을 봤을 때는 아수라장이 된 집안과 아버지가 엄마의 목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오빠는 저보다 4살이 많은데도 저희 오빠는 저보다 더 무서워했고 이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손에 잡힌 엄마가 죽을까봐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아버지를 붙들고 사정을 하는 엄마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무시하고 계속 엄마를 폭행하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엄마가 그렇게 죽을까봐 저는 그게 두려워서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발짝도 밖을 나갈 수가 없었고 소리를 또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달려와 저희들을 어떻게 할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초기 기억입니다. 여러분들의 초기 기억은 어떤 것일까요? 미국의 신경학회 전문의 휴 미실다인 박사의 견해를 따르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으며 성인이 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방해한다. 때로 과거에 경험했던 어린 시절은 어른이라는 외관 속에 그대로 남아있고 번창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이 번창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경험이 더 축적되는 경험의 역사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이 축적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래드 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브래드 쇼는 가족치료사로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수치심의 치유라든가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료라든가 일여의 저자입니다. 이 사례를 읽어보면 이분의 과거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현재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쇼가 11살 때 일이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일어난 일로 브래드 쇼는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어두운 자기 방에 들어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왜냐하면 그날 밤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온 아버지 때문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망쳐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화가 난 브래드 쇼는 아버지에게 파티를 망친 것에 대한 복수를 철저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복수였다. 그러나 브래드 쇼는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또한 어렸을 때 부모에게 화를 내거나 말대꾸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배웠죠. 아마 브래드 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해오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기의 분노를 억압하고 말로 표현하는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리는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억압된 분노는 항상 위험하죠.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압하고 다른 행동으로 대신 표현하는 것은 브래드 쇼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에 대한 처리 방식은 브래드 쇼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었는데요. 특히 결혼 후 가족관계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압했다가 폭발시켰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는 건 어린 시절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나 자녀들은 어린 시절 아버지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브래드 쇼가 40이 되던 해 어느 섬에 들어가서 가족이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자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같이 화를 내어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버려둔 채 차를 몰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는 어느 한적한 호텔방에 들어가 철저히 자기가 혼자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까지 격렬한 분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나중에 브래드 쇼가 이러한 자기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따르면 그의 분노 표출은 무의식에서 비롯된 퇴행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퇴행이란 현실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방어적인 행동으로 현재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과거, 그러니까 이전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심리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브래드 쇼처럼 퇴행이라는 이전 발달 단계로 과거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본 적은 있으신지요? 아마도 의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아마 많이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브래드 쇼의 행동이 퇴행적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며 가족을 버리고 나간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가족을 밀어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화가 났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들에게 벌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를 망치게 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과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가 휴가 중에 가족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간 것과 어린 시절 화가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린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다른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동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상대에게 벌을 주고 관계를 단절하며 자신의 분노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표출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퇴행은 어떤 것일까요? 퇴행은 과거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의 삶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 쇼는 어린아이의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들을 그대로 지닌 채 자라서 어른이 되면 화나고 상처받은 그 어린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아이는 그가 어른으로 행동하는데 계속해서 지장을 주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내가 했던 어떤 행동이 지금도 어른이 돼서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또한 그런 것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두 번째 수업, 기억과 상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애킨슨과 시프리는 기억을 세 가지 분류로 말했는데요. 첫째는 감각기억입니다. 이 감각기억은 외부로 들어온 시각이나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정보를 감각 형태로 1에서 2초의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유지하고 저장하는 기억입니다. 이것은 기억 과정의 첫 단계이고요. 감각적인 초기 정보와의 그 접촉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감각 등록기라고도 부르죠. 여기에 주요 기능은 주어진 정보를 선택적으로 명시하고 등록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각 기억에 등록된 정보는 단기 기억으로 이송되거나 소멸됩니다. 감각 기억, 그 다음은 단기 기억입니다. 그래서 감각 기억에서 소멸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억으로 이송된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감각 기억에 이어서 단기 기억인데요. 이 단기 기억은 감각 기억에서 이송된 정보를 1분에서 2분 정도, 아까는 1에서 2초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1분에서 2분 정도 일시적으로 유지 저장하게 됩니다. 단기 기억 안으로 들어온 정보는 되뇌이기라는, 되새김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런 강화 과정을 거쳐서 장기 기억으로 이송되거나 소멸됩니다. 즉, 단기 기억 안에 들어온 정보 중에서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이 다시 장기 기억으로 이송되는 거죠. 이때 그 정보는 체계적인 저장을 위하여 부호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번호를 매긴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작업들 때문에 작업 기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단기 기억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5에서 9 비트라고 합니다. 베들리의 연구에 따르면 단기 기억에는 두 개의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각적 기억을 관장하는 조음 회로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적 기억을 관장하는 시공간 잡기장이라고 합니다. 치매 환자와 알코올 환자의 경우에는 기억장애는 단기 기억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치매 환자와 알코올 환자는 단기 기억이 없고요. 장기 기억이 남아있다는 거죠. 셋째, 장기 기억입니다. 기억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인데요. 이 장기 기억은 단기 기억에서 되뇌이기, 되새김 과정을 거쳐 이송되고 전이된 정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보관합니다. 저장 용량은 무의식처럼 무제한이고요.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회상과 재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감각 의식과의 접촉이 가능한 단기 기억으로 다시 이송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 기억과 관련된 뇌는 대뇌의 연관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회상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나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그냥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현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나 외부의 자극이 뇌에 들어와서 기억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치매 환자는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의 장애가 있는 것이고요. 장기 기억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와 기억과의 연관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의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모든 경험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요. 소멸되지 않는 경험의 기억만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는데요. 즉,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경험은 소멸되지 않은 경험인 것입니다. 단기 기억에서 소멸되지 않은 기억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다시 장기 기억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있는 것은 소멸되지 않고 그냥 온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멸되지 않았던 이유는 첫 번째, 감각 기억에 등록될 때 소멸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남겼거나, 둘째는 단기 기억에서 주의 집중을 받을 만큼 되새김질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이미 경험한 사건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억해낸다면, 예를 들어 저처럼 어린 시절에 그 초기 기억을 어느 때라도 기억해낸다면 그것은 회상과 재현을 통해 의식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것 또한 장기 기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의 상처 또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심상적 기억과 정서적 기억, 일화적 기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심상적 기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심상적인 기억, 즉 마음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사진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매우 춥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로 남을 만큼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중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입니다. 심상적 잔재는 사진으로 현상되기 이전의 필름 속에 담겨있는 영상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밤나무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도 이 사례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불안과 긴장 속에 살고 있는 밤나무라는 한 남자는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심상적인 기억이 있었다. 술에 취한 아버지에 대한 무서운 기억이다. 밤나무의 아버지는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소리를 지르고 구타를 하면서 엄마와 아이들을 괴롭혔다. 아버지만 들어오면 평화롭던 집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삼남매를 나란히 앉혀놓고 노래를 시켰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귀를 때렸다. 밤나무는 그런 아버지가 무섭고 너무 싫었다. 그래서 꾀를 생각해냈다. 아버지가 대문을 열고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동생들과 함께 재빨리 잠자리를 펴고 자리에 누웠다. 잠을 자는 척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의 괴롭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나무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았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아이들의 방문을 열어본 후 그냥 안방으로 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버지가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안방으로 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밤나무는 매우 불안하고 긴장이 되었다. 아버지는 방바닥에 앉아서 한참 동안이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몸 가까이에 얼굴을 갖다 대기도 하였다. 밤나무는 아버지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와 거친 숨소리에 심장이 뛰었다. 너무나 무섭고 불안했다. 만약 잠을 자는 척하고 있다는 것이 발각되면 매를 맞을 것이다. 밤나무는 들키지 않으려고 꼼짝 않고 누워 있었다. 이것이 밤나무의 뇌 속에 그리고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심상적인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상적인 기억이 떠오르면 밤나무는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불안하며 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플래시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플래시백이라는 건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아 순간적으로 과거의 충격적인 장면을 회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죽음을 경험한 생존자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과거에 발생한 자신의 교통사고의 장면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저처럼 심한 아동학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은 TV에서 아동학대의 장면이나 어떤 강아지를 이렇게 해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순간 과거 내가 학대를 당했던 그런 장면이 떠오르며 지나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무의식 안에 심상적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상적 잔재는 아직 그러니까 사진으로 현상되기 이전에 필름 속에 담겨있는 영상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라는 건 자극이라는 특별한 계기를 만나면 플래시백이 되어 마치 눈에 보이는 사진으로 현상되어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그 상처는 심상적 기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세 가지 기억. 두 번째, 정서적 기억입니다. 정서적이라는 말을 저희는 상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듣죠. 그런데 알 것 같으면서도 막연하게 잘 느껴지지 않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기억은 심상적인 기억일 뿐만 아니라 아픔과 아픔을 지닌 기억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방임이 되거나
학대를 받으면 아니면 또한 폭력을 받으면 두려움, 불안, 공포, 슬픔 이런 것 같은 감정이 생성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감정을 해소해 주지 못하면 그 감정들은 무의식 속에 그대로 억압되죠. 그 억압된 감정들은 그대로 어린아이의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장미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는 평생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지니고 살았다. 그 분노는 결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너무나 무섭고 항상 공포스러웠다. 딸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했고 강압적이었으며 때로 폭력적이었다. 장미는 그런 아버지의 곁을 빨리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였다. 결혼 후 장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위험한 하나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교차로에 노란 신호등이 꺼지고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멈춰야겠다는 생각보다 빨리 그냥 가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는 운전 습관이었다. 그리고 과속 페달을 밟아 달려버렸다. 경찰에게 몇 번 걸리기도 했고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았다. 장미는 상담과 분석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 자신의 무의식 안에서 빨간 신호등은 과거의 자신의 욕구를 억압했던 강압적인 아버지와 동일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빨간 신호등은 장미의 진로를 막고 통제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환상을 자극했다. 그녀가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달린 것은 그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의 발현이었다. 분노는 장미의 상처 속에 들어있는 사라지지 않는 감정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정서적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두려움인가요? 공포인가요? 아니면 죄책감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몰랐으면 좋을 취심이신가요?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정서적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는 또한 일화적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일화적 기억이라는 건 진술이 가능한, 그러니까 말이 가능한 기억을 말하는데요. 서술적 기억에 속하는 것으로서 내가 그때 어디 있었고, 그때 어떤 장소였고, 그때 뭘 했고, 이런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치유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경험한 상처와 아픔을 언어로 진술하는데 그것은 무의식 속에 억압되었던 과거의 사건이 의식과 접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화적 기억은 이렇게 언어적이고 의식적이고 인지적인 기억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일화적 기억으로 되어 있고요. 즉 상처를 입게 된 과거의 사건에 대한 언어와 이야기,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화적 기억을 갖고 있는 참나무와 채송화에 대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나무는 어려서 엄마에게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말을 들었다. 참나무는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생활에 매우 열심이었다. 교회 앞 입구에서 여학생들과 어울려 이야기하는 시간도 간간히 있었다. 어느 날 참나무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참나무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이렇게 비난한 듯 말했다.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른 게. 참나무는 그 말에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 두 번째, 채송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채송화는 어려서부터 오빠한테 바보야, 병신, 쪼다 라고 놀림을 받았다. 오빠는 동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동생인 채송화에게 무엇인가 부탁하려고 부를 때에도 항상 바보나 병신, 쪼다라고 불렀다. 처음에 채송화는 내가 왜 오빠 바보냐고, 병신이냐고, 쪼다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계속해서 그렇게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채송화는 오빠가 바보, 병신, 쪼다 라고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하게 되었다. 채송화는 자기 자신을 바보, 병신, 쪼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채송화가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피해의식과 편집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욕하거나 험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 곁에 가지를 못했다. 항상 외톨이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버스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자기에게 욕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고 했다. 채송화의 상처 속엔 이렇게 바보 병신 쪼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만 일화적 사건, 예를 들어 아직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일화적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강도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구성하는 데는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처를 구성하고 있는 감정들은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우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상처 속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그 강도라는 게 있고요. 그 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에서 나오는 감정은 그 지속도가 있어서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계속 사람의 이름을 병신이나 쪼다나 바보 이렇게 부르면 그 지속력이 있다는 거죠. 셋째, 상처와 관련이 있는 감정은 그 빈도, 자주 나타나는 것에 대한 차이가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구성하는 감정에는 강도와 지속도, 그 다음에 빈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늘 많이 듣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행하는 게 믿음이다. 우리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듣고 또한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옳죠. 그래서 많이 듣죠. 그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이 최정화처럼 병신, 쪼다, 바보 이런 말이 이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답게 성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힘이 빠지고 마치 그 말처럼 내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우리 별명 많이 불러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림이나 욕설 같은 말 속에는 말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그 독은 내 몸에 퍼져서 마치 내가 그 말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 시절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하는 비난이나 욕설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신을 그 말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다 무식한 년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건 저의 예이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가 자신을 또한 저에게 이렇게 무식한 년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식한 년이 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어쩌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 말에 독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비록 이 말이 부정적인 말이긴 했지만 제가 이 말에 저항하는 의미로 이렇게 다 반대 역동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욕설이나 비난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과정을 내사나 또한 동일시라고 합니다. 상처는 나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우리 내면에 자리를 잡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레포트판처럼 돌아가면서 내 안에서 아직 피도 안 마른 게 바보 병신 쪼다, 아직 피도 안 마른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말에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상처를 만드는 환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상처를 만들고 또한 내면화를 만들까요? 그것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환경적 요인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접촉하는 공간이고 시간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연속적인 사건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장애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처를 만드는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나누었는데요. 그거는 외상적인 환경과 반복적인 환경입니다. 첫 번째, 외상적인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적인 환경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과도한 충격을 주어 일시적으로나 지속적으로 사람의 정신구조를 붕괴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환경을 말합니다.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면 사고와 판단 기능이 약화되고 자기 보호나 자기 통제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또한 이것들은 격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한 번만 경험해도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여자는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가혹한 매를 맞았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코피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발가벗겨 밖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마치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여자는 그날 밤의 수치심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의 외상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수치심을 줬는지 지금도 그때의 수치를 잊을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상담 도중에 말하게 되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PTSD라는 말이죠. 이것은 신경증에 대한 외조어입니다. 외상신경증에 대한 신조어로 프로이트가 제시한 초기 신경증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뿌리에는 항상 외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요. 히스테리는 신경증 또는 정신병의 고전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트만 오르 박사의 연구 논문을 보면 외상후 스트레스가 일반인에게는 1%에서 9%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참여한 병사에게는 15에서 31%, 특히 강간이나 성폭력, 학대 이런 희생자의 경우에는 34에서 78%입니다. 그리고 상해나 폭행은 3에서 37%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까 그분 여자분처럼 한 번 그렇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수치심을 입었던 이 상처는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특징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적인 특징은 수축과 해리입니다. 상해나 강간, 죽음의 위협 같은 외상적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전형적인 반응인데요. 그 사건에 압도되어서 꼼짝도 못하고 굴복당하는 것입니다. 즉, 외상적 사건 앞에 노출된 사람은 그 상황에 압도됨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적인 행동을 하거나 도망가지 못합니다. 정서적 지각에 둔감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은 과각성이 있습니다. 과각성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매우 예민하고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지나치게 까다롭고 신경질적이며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놀라죠. 또한 신체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심장 박동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호흡 곤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또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적인 특징은 억압과 침습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외상 사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억압함으로써 그 기억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감정의 경험을 회피한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침습은 억압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무의식간에 억압된 내용물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을 말합니다. 즉,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침습을 낳게 되겠죠? 따라서 외상적 사건이 오래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느낌과 감정이 반복되고 이러한 이상적 경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플래시백과 악몽입니다. 개인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은 사실 과거에 물리적으로 끝난 일이지만 계속 플래시백과 악몽으로 심리적으로 끝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정신적으로는 미해결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어떠한 것을 지향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해결된 사건들을 해결함으로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외상적 환경과 더불어 반복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한 번에 어떤 상처를 겪는 것도 있지만 누적되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환경이 있는데요. 이러한 반복적 환경은 사실 외상적인 환경에 비해서 경미한 좌절과 충격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외상적인 환경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나 정신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환경은 그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 전형적인 경험과 전형적인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패턴이죠. 그 경험과 반응이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행동 양식이 되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성격이 되게 하죠. 프로이트는 이런 반복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장애의 문제를 누적된 외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외상이. 네, 상처의 기원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의 기원과 결과, 상처의 기원, 발생 기원은요, 이러한 외상적인 환경과 반복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것들은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심상적인 기억으로 아니면 정서적인 기억으로 어떤 것은 일화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모두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한 가지 더 기억이 강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의 핵심 문제로 남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지에 문제를 줘서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미지, 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하여 좌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더 심해지면 신경증과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행동 양식이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습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행동 양식은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역기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장애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어른인데 퇴행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한다든가 성인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대처 방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처를 만들고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그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좌절하거나 모든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기질마다 다르고 사람의 성향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겪었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언행상의 모든 표현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자녀의 성격, 태도, 가치관, 인생관 등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성심과 이종승이라는 사람은 논문에서 부모의 양육 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형적, 내형적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파고스는 부모의 양육 태도 안에는 자녀의 육체적인 성장을 위한 도움뿐 아니라 지적인 성장을 위한 자극과 도덕적인 발달을 위한 훈육, 심리적 성장을 위한 보살핌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김병희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말과 행동, 표정과 마음쓰임 등의 모든 것이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한다면 부모가 그냥 아이를 돌보고 케어하고 교육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말하는 것, 그의 성격, 태도, 가치관, 인생관, 또한 훈육, 그 다음에 지적인 성장, 말투,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양육태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째는 완벽주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부모는 자녀가 더 잘하고 더 성숙한 행동을 보일 때까지 자녀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류하죠. 뭐든지 강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나의 어떤 자기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이렇게 모자란 것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강압의 양육태도입니다.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어디서 감히 네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지시와 명령, 경고로 끊임없이 자녀를 통제합니다. 통금 시간을 만들어 놓고 7시 이후에는 나가도 안 돼. 들어와도 안 돼. 언제까지는 들어와야 돼. 어디 가서 자면 안 돼. 그 아이 발달 단계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생각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고집을 피우시는 이런 강압의 양육태도를 말하는 거죠. 셋째는 방임의 양육태도입니다. 부모가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자녀를 돌보는데 소홀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야 돼서 아이를 시골의 할머니에게 맡겨놓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넷째는 학대의 양육태도인데요. 적대적이고 착취적인 태도를 말하며 이런 부모는 자녀를 징벌하고 학대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아이에게 맡기거나 부모가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대신 딸에게 맡기거나 이러한 양육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태도로 다섯 번째는 거절의 양육태도입니다. 자녀를 출산을 후회하거나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이 아이가 나의 삶을 방해하는 것처럼 짐처럼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저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때로 이렇게 결혼을 후회하거나 아이 낳은 것을 후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양육 과정에 너무 지겨움 때문에 내 인생의 짐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모가 있죠.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네 아빠랑 안 살았을 텐데,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끝났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들이 간혹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과허용의 양육태도입니다. 이것은 과보호하고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자녀에게 지나치게 복종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의 시종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자녀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저희 내담자 중에서도 지금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그 아이 학원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만 이 엄마는 24시간 이 아이들 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아이들 스케줄대로 그대로 움직이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뭔가 취미생활을 갖거나 뭔가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줬다라는 어떤 대가를 늘 바라고 계시죠. 이러한 태도를 과허용의 양육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곱 번째, 과보호의 양육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모는 자녀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을 걸 준다든가 과잉 친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사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해 보이지만 내면은 강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것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욕구, 내 명령을 받아들이도록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양육태도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이
우리의 초기 기억이, 우리의 또한 상처가, 또한 우리의 부모의 양육 태도와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를 만든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내면 부모는 뭐고 내면 아이는 뭘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면 부모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내적 구조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면 부모와 가장 가까운 개념으로는 교류 분석의 부모 자아가 있는데요. 이건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아는 양육 부모와 비판 부모로 분류되지만 내면 부모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격으로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는 부모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아입니다. 내면 부모의 형성 과정은 자녀는 부모와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양육 환경 속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모를 닮아가죠. 이것을 내면화 또는 모방이라는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면화라는 것은 개인이 외부 대상의 특성, 예를 들면 엄마의 어떤 특성이나 아버지의 어떤 특성을 내면으로 받아들여 나의 특성으로 만들어가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한 유아의 심리 내적 반응으로 형성된 인격을 말합니다. 미실 다인은 우리들은 각자 어린 시절부터 유래된 감정과 태도들을 가진 과거의 내면 아이를 아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였고요. 당신이 지닌 과거의 내면 아이는 말 그대로 당신이 과거에 경험한 실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데 그 내면 아이는 어른이 된 지금에도 당신의 삶 속에 남아 계속 존재하는 유아적인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아무리 먹을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지닌 과거의 내면 아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미질다이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내면 아이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받고 계시고 또 얼마만큼 그 아이와 함께 성장하셨는지요? 내면 아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외부적인 것은 외부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내면 아이가 활성화되는 외부 대상은 부모처럼 내가 어린 시절의 부모처럼 나보다 힘이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권위적인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목회자라든가 교수라든가 직장의 상관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남편인 경우가 있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과거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부정적인 내면 부모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이미지를 가진 내가 또 그렇게 느끼는 상대를 만나면 이렇게 감정을 다시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내가 부모를 대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아빠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늘 기가 죽어 있고 그렇게 자랐다면 나는 어른이 돼서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여전히 어렸을 때 느꼈던 그 감정으로 위축되고 긴장되고 말을 못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지닌 사람은 부모가 아닌 사람을 부모로 인식하고 부모에게 반응했던 것처럼 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면 아이의 행동에는 인지 왜곡과 전이라는 심리적인 기제가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내면 아이의 기능과 역할에 또한 내적인 것이 있는데요. 자기 안에 있는 내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내면 아이는 내면 부모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살죠. 과거의 어린 아이처럼 반응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부모가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죠. 미실 다인에 따르면 내면 아이와 성인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은 심각한 감정상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만큼 장애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있으신가요?
나 이거 원한 거 아닌데. 나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정말 그때는 내가 뭔가 이렇게 쉬었나 봐. 내가 뭔가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어렸을 때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면 부모와 또한 그것에 적응했던 내면 아이가 지금 내 안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처 입은 내면 아이 하시면서 거짓짝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거짓짝이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휘필드 학자에 따르면 거짓 자기는 은폐된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감정과 욕구를 억압하고 숨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에 의식에 초점을 맞춘 거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내 감정을 꾸미고 거절받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죠. 이처럼 거짓자기는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다른 사람을 지향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나를 지향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죠. 위니컷에 따르면 이 거짓자기는 생후 6개월 이전에 절대 의존이라는 발달 단계에서 형성될 수 있는데 이때 엄마가 유아의 전능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유아가 본래 지니고 있던 참 자기가 거짓 자기로 바뀌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시간 우리는 이러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고 또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또한 그런 환경에서 엄마의 양육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에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다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치유는 사실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그 대립적인 거리를 줄여서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은 성장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통합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죠.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의 조화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면 아이를 대하는 내면의 부모의 태도인데 예를 들어 제가 어느 날 어린아이 같이 행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또 다른 내 내면 부모가 나에게 말합니다. 아유 칠칠맞게 아주 어린애처럼 행동해 유치하게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거죠. 그 감정을. 네가 지금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이런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대해주는 존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으로 내 안에 나오는 예를 들어 수치심이랑 분노나 우울이나 이런 감정에 대한 제약입니다. 이것은 내면 아이에 대한 자기 부모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은 내면 아이 치유 이론에서는 다름 아닌 자기 안에 내면 아이를 자각해주고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이 아이의 슬픔을 애도해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 아이의 감정을 다시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초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초기 기억 4살 때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가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끼고 공감하고 신체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내 자신을 찾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내면 아이와 내가 하나 되는 통합의 경험입니다. 본래의 내면 아이와 만난 과거의 고통을 위로하고 그때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놀라움, 그 공포스러움, 그 두려움을 위로하고 수용할 때 그때 치유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년의 좋은 경험만, 행복한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불행한 경험 또한 내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내가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기억에 어떤 내면 아이가 자리하고 있는지, 그 아이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만나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고 문헌은 내면 부모와 내면 아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인형 치료, 상처를 만드는 상처, 그 다음에 반복의 심리학, 수치심의 치유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고생하셨고 이제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치유 2에서 또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